자, 이제부터는 다소 이제 무거운 이제 인터뷰인데, 살다 보면 이제 삶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크게 뭔가 변환이 되는, 네. 바뀌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간혹 이제 쭉 살다 보면 있었을 건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그 큰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었는지.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 88년도 3월 23일 날일 겁니다. 88년 3월 23일 날 제가 일본으로 가야 했던 거. 만약에 그 일본으로 가지 않았었으면은 내 삶은 어땠었을까? 자의에 의한 것들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남의 나라까지 가야 했던 거.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그때 일본에 갔었을 때에 지금에 돌이켜 보면 후회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면 어떤 플러스 되는 삶에 뭐가 있었나요? 엄청난 후회죠. 엄청난 후회. 그러면서 그 후회 속에서 어떤 기대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미국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됐었거든요. 이게 미국으로 가면은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일본을 선택하게 됐었는데, 그 좋은 일로 해서 내 스스로 어떤 유학이라는 개념으로 일본을 갔더라면은 뭔가 다른 삶이 전개됐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일본을 가게 됐던 게 제 인생에서는 가장 후회가 되고 또 전환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당시로 친다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었나요? 그러면? 그때 28이었었어요. 28 정도. 네. 28이라면 우리 아들이 28 정도 됐으니까 야,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위기죠, 위기. 그거 앞전에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혹시 하셨는지, 혹시 극복을 못 하셨더라도 그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인생 살면서. 연장되는 얘기인데요. 그 위기는 한국을 떠나야 했었던 거. 그때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했었고, 한국을 떠나가지고 내 직업이 새롭게 바뀌었고, 일본에 가가지고 2년 반, 3년 가까이를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입장? 그것 때문에 이 일본에서 미용을 배우게 됐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위기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삶은 아마 훨씬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혹시 실례되지 않는다면 왜 그랬을까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가끔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내 인생은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이 내 인생을 2번을 바꿔버렸다. 그 노태우란 분이 대통령이 안 됐었더라면 내 인생은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 흘러가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노태우하고 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이 연결이 안 되는데요. 제가 상당히 왜소고 조그만하죠. 예. 근데 이거는 여지껏 제가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의 내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또 이러저러한 걸로 가지고 내 스스로를 뭐 이렇게 저장해 놓거나 그래 봤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내 자식들이 나중에라도 예. 아빠가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생활 때문에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을 예. 좀 남겨두고 싶은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켰었죠. 네네네. 네, 제 포지션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쪽에 좀 가까웠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유 아까 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만 그 범죄와의 전쟁의 때 이 조직 결성제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 휩싸여 가지고 뭐 우리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이죠. 자다가 잡혀간 놈도 있었고 그러면서 유야무야로 지내오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소탕작전이 벌어졌었죠. 그때 한국을 떠나야 되는 입장이 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을 떠나게 됐죠. 그때 대단한 그런 참 아픔이었네요. 그때 당시 노태우 때는 진짜 평범하고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싸그리 잡아든 그런 그까지 얘기하면 좀 굉장히 그래서 아까 아픔이네요. 5.18 민주화운동 말씀드렸었죠. 그런저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에 3년 동안 들어올 수 없는 입장 그런 입장이 됐었었죠. 그게 지금 뭐 요즘 돌아가는 또 정치하고 또 이게 또 연결되고 또한 또 이 시니어 분들은 아마 이제 과거에 그런 아픔은 굉장히 많이 안고 그렇죠. 살아가지 않을까.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로 통해서 물론 그것이 기반으로 돼서 어떤 삶이 잘 될 수도 있으나 또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은 또 성장을 또 제대로 못하신 분, 또 운이 또 따라야 되고 환경도 그렇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여하튼 참 우리 시대적 아픔이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선생님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때가 언제였나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내 나이 42살 때, 42살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계기. 저는 결혼이란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늦은 나이 42살에 나를 구제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던 거. 그게 가장 행복했었고 그게 내 인생의 어떤 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뭐 인생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핏줄 DNA를 만드는 것도 어쨌든 뭐 그것도 하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된 계기도 참 재밌어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95년도에 귀국을 해서 미용은 배웠지만 미용 생활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배우긴 했지만은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한 1년, 2년 가까이 하다가 또 우연찮은 기회에 미용을 하게 됐는데 그 미용을 하면서 저는 필드에서 일을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해야 되면은 그 고객분들하고 했던 커뮤니케이션, 친밀감 이런 것들이 참 대인관계 좋아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직접 1대1에 대면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미용사로 성공을 하려면은 일단 비주얼이 좋아야 된다. 근데 저는 비주얼이 안 됐거든. 그래서 그런 필드보다는 가르치는 쪽으로 좀 나가보자. 그래서 99년도에 미용교육원을 만들고 미용교육을 하면서 우리 수강생으로 들어왔던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됐죠. 그게 이제 제 나이 42살에 결국은 결실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게 된 동기도 저희 집안에 형제분이 2남 2녀예요. 근데 제 위에 형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딸만 셋 놓고 더 이상 안 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저를 조용히 불러요. 니네 형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안이 종손 집안인데 우리 대에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 제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줄 수 없느냐. 참 연세 많으신 분이 그 자식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신념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아버님의 그 소원을 들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지금 와이프하고 짧은 연애 한 5개월 연애했나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도 뭐 그럼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근데 이제 42살에 큰 아이를 낳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기만 해도 늦은 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늦은 나이였잖아요. 근데 이제 42살에 결혼을 하고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지 않았나. 그때 당시 때 아버지의 그 상황을 설명한다면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는 살면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사대부적인 사상, 그리고 너무 완고하신 사상, 그런 것 때문에 반항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했었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상머리에 앉는 것도 싫어했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 친근감보다는 항상 반항심이 먼저 앞서 있었었고, 그 과정을 40년 정도 살다가 41살에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 얘기를 했었을 때 참 많이 망설였었죠. 근데 손자를 딱 안겨주는 순간, 우리 큰 놈이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그때까지의 불효,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도 40몇 년 동안은 굉장히 앙숙한계로 그렇죠. 지내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큰 효도를 하셨네. 결혼하고 나서 큰 아들놈이 태어나고 아버지는 좋아라 하셨지만은
그래도 아버지하고 관계는 좁혀질 않았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40여 년 동안에 그거를 뭐 한순간에 뭐 할 수는 맞죠. 없으나 워낙 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네. 가장 잊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잊지 못하는 사람. 저희 엄마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가장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성애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썩 좋은 건 아니었었다. 그 사대부적인 사상이나 너무 가부장적인 사상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종손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신 우리 어머님의 삶이 제가 자라면서 너무 뼈저리게 봐왔고 느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너는 절대로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네. 보통 저거 뭐 우리 TV로 보더라도 코믹 그 꽁트도 나오잖아요. 절대 네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라.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머님이 너는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자라온 나는 그래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연찮게 제 제자 결혼식에 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주례를 보게 됐었어요. 어이구. 주례를 봤는데. 언제요? 저 아직 젊으신데. 그러죠. 그때 50 됐었을 때예요. 저 이제 학원에 제자가 결혼하면서 제발 주례 좀 봐달라고 해서 주례를 보게 됐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 어머님의 삶을 가서 제가 봐봤어요. 동네에서 들어보고. 근데 너무 평판이 좋고 호평 일색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례사는 예전에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우리 선인분 중에 한 분이 그 주례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는 네 아빠처럼만 살아라. 라는 주례사를 했다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제자의 동네에 가서 그 부모님들의 삶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말씀들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주례사에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너는 니들 부모님처럼만 살아라. 저는 아버지를 싫어했지만은 그 주례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 야, 그 전혀 생각이 못한 그런 부분이네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말씀하셨고 나 역시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주례사에서 그 말을 했던 게 참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반전으로 이제 다시 회상을 해보고 이제 더듬어 보는 시간인데요.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인생을 이제 60 중반 정도 살아가면서 이제 후회도 많고 또는 다시 또 돌아가고 싶은, 우리 영화 보면 박하사탕에 보면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유명한 명장면도 있듯이 선생님이 그 무언가를 다시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싶은지 여지기 인생 삶에 보면 그런 거는 간혹 누구나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은 무엇을 다르게 한번 하고 싶은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라네요.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그런 칸이 있어요. 그렇죠. 그 칸에다 저는 농사꾼이라고 썼었습니다. 의외네요. 언제 때요? 몇 학년? 중학교 때도 똑같이 농사꾼이 되고 싶다.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장래 희망상 농사꾼. 이거는 뭐 부모님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는 나 대통령, 그 다음 나이만 먼저 국회의원, 그 다음부터는 뭐 회장, 그렇죠. 점점 가는데 공무원 등등 선생님 막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근데 어떻게 농사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도 불러가지고, 야, 너 정말 장래 희망이 농사꾼이야? 예. 왜? 농사 짓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은 물론 시골에서 농사는 지었지만은 이제 아버님은 공직이라고 해야 되죠. 뭐 어머님은 전업주부였었지만은 아버님은 그 농사를 짓는 건 아니고 농사가 상당히 대농이었었어요. 대농이었었는데 그 농사는 전부 그때 당시 이제 그 머슴이라고 그러죠. 머슴 세 분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러면서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저는 단 한 번도 논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중학교 때 장래희망 농사꾼, 고등학교 장래희망 농사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불러다가, 야, 너는 참 희한하다. 이거 반항심이야? 아니요, 반항심 아니에요. 농사 짓고 살고 싶었어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라면 저는 철저한 농사꾼으로 살고 싶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농사꾼의 삶이 참 예전에는 참 힘들었었어요. 무지하게 힘들었었어. 그 힘든 농사꾼일지언정 스스로의 어떤 가치, 땀의 가치, 이런 것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가치라는 거는 자기가 일한 만큼 모든 게 결실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그러죠. 그것도 있겠고, 또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를 지면은 한철 딱 짓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번기가 있고, 농번기 때 열심히 일하고 농한기 때 쉬는 거. 그것에 묘한 매력이 있어서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죠. 그 1년 내내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도 힘들지만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농번기와 농한기를 즐길 줄 알고 그것에 좀 동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만약에 다시 내 인생이 주어진다라면 저는 정말 충실한 농사꾼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죠? 요즘은 또 좀 IT 산업이 날로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치솟고 올라가고 있는데, 농사도 지금은 뭐 최첨단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제 그거는 어떤 경제적인 부나 이런 것에 대한 큰 욕심이 없고, 또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여돼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물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딱히 딱 생각한다면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대한민국 단어 중에서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단어가 정들었다. 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해요. 정들었다. 약간 은유적인 그런 감성이 녹은 그런 언어네요. 정들었다. 사람이 살면서 이웃지간에 또 친구지간에 동료지간에
그런 사명감이라 이런 것 없이 그렇죠, 그렇죠. 그 온전한 정으로서 다가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포근하게 안아주지 않을까. 그렇죠. 가식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정들었다. 그래서 정이라는 그것이 가장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우, 저도 그게 딱 가슴에 딱 다가오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인생에서 네.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있다면 무엇인지. 후회라.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은 좀 있었을지언정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을 했든 예. 실패를 했든 예.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선택했던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강인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어떤 철학이 있으시네요. 예. 후회한들 뭐가 있겠습니까? 원망해봤자 오래 자기 누워서 침 뱉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행동하는 양심은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아쉬움은 좀 아쉬웠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야,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런 바보 같은 그런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은 가장 오래 했던 직업, 업종, 물론 이제 그런 미용이지만은 미용 안에서도 세분화했을 때 무엇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오래된 것을 친다면. 미용이라는 직업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토탈적인 것들이거든요. 예. 그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난해해요. 전체적인 이 실루엣이나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 이미지를 상정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특기라고 그러죠. 그 특기를 하나 살릴 수 있다라면은 뭐 커트를 잘 치는 거, 또 파마를 잘 마는 거, 또 아니면 염색을 잘하는 거, 이 코디네이트를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속해 있겠지만은 저는 그 분야 속에서도 염색이라는 것을 전공으로 교육만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염색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색이란 것은 혼합을 하면 할수록 많은 변화가 생겨난다는 거. 그 변화를 끝없이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색이라는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삶에서 아직까지는 아직 지금 뭐 청년이라고 중년이라 해야 되죠. 중년 아직까지 60 아직 중반이니까. 그래도 지금 삶에서 어떤 업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좀 더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아직은 그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없잖아 있는데 1999년도부터 미용 교육을 하면서 정말 전국을 수백 개 수천에 돌면서 만났던 미용인들 그분들한테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이란 나라가 한국보다는 좀 체계화되고 그렇죠. 앞선 그 이론과 실력이 있었어요. 그 것들을 내가 배워가지고 이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거. 그것에 어떤 좀 뿌듯함도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제 교육을 받고 제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고. 많이 느꼈다고 말을 했었을 때 그게 지금까지의 업적이라면 업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 보고 좀 말씀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삶을 선생님의 삶을 물론 이 삶이라는 게 이제 70대 있을 때도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할 건데 네.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어떤 영화나 책으로 만드신다면 그 제목을 뭘로 놓고 싶으신지. 결국은 자서전 개념. 예, 자서전 영화나 책이나 만든다면 거기에 어떤 제목을 넣고 싶은지.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만약에 내 스스로의 자서전을 만든다라면은 그 책 제목. 예, 책 제목. 딱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나는 농사꾼이었다. 나는 농사꾼이었다. 네. 거기에 많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죠. 네, 제 어렸을 적부터의 꿈이 농사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일본을 가지 않았었더라면은 분명히 나는 농사꾼은 남았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고 뭐를 하는 농사꾼. 그렇겠죠. 예. 그렇게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 7년 정도 되면 70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그때도 그런 내용이지 한번 다시 한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인생 스토리 영상 기록 신청 받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